정원호표 주택정책에 대한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급적 측면입니다. 거품을 뺀 실속형 주택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민간 고가 아파트보다 7, 80% 가격에 제공되는 아파트들이 필요하다. 그 소유를 할 수 있는. 소유 아파트들이 필요한데, 그럼 그걸 어디다가 제공할 거냐? 저는 그거를 역세권과 대학가, 민간 복합개발 또는 도심 복합개발 형태로 그걸 제공해야 된다. 이 기본적인 건 역세권과 대학가의 용적률을 높이는 도심 복합개발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은 공공분양 아파트로 받겠다. 그러면 민간 분양, 공공 분양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도심 복합 개발을 해낸다면 청년들 주거난이라든지 일반적 주거난도 해소할 수 있고, 7, 80% 가격의 실속형 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즐겨보시는 더 피플 시간으로 여러분 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에 이어서 지금 집권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거명이 되고 있는, 하기야 뭐 서울시의 또 시정의 일부죠. 성동구청장을 맡고 계시는 정원호 구청장을 모시고 그 인생과 또 서울시장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서울 토박이는 아니신 것 같으세요. 네. 고향이 어디시죠? 태어난 곳은 전남 여수인데요. 네. 예전엔 여천이었죠, 여천. 예, 여천군이었는데. 석유학단지 유명하죠. 네. 이제 그쪽은 여천시고, 또 농사 짓는 어민과 농민들이 있는 곳이 여천군. 예. 여수시는 또 이제 그렇죠. 도시가 도심이고. 있고, 이게 이제 합쳐진 겁니다. 3려 통합해가지고 예. 여천시, 여천군, 여수시가 합쳐져서 그래서 여수가 된 거예요. 여수시가 된 겁니다. 예. 네. 그 세 개 중에 농촌인가요? 예, 여천군 출신. 그러시군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쭉 자라다가 네. 외가가 부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으로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가서, 네. 초등학교는 부산에서 졸업하고 예. 중학교 때까지도 부산에서 다니다가, 가만있어. 우리 그럼 태생이 여수시고, 여수. 예, 예. 그 다음에 초중은 예, 부산에서. 이제 부산에서 좀 다녔습니다. 예. 다는 아니고. 예. 일부 다니다가 이제 다시 여수로 왔는데, 예. 조금, 그래서 사투리가, 조금 섞여 있으시고. 네, 이제 그 전라도 사투리도 있고, 네. 부산 사투리인데 거의 전라도 사투리 기반에, 부산 사투리는 부산 가면, 예. 또 나오세요? 예, 또 조금 있으면 사촌 동생들만 만나면 금방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에 살기는 이제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시죠. 예, 서울 말이 기본인데, 예. 거기 약간씩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예. 네. 그러면 집안 대대로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농사지었습니다. 예. 논농사. 예. 하기야 뭐 시골엔 밭농사 논밭 같이 하시죠. 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중에 2살 때신가요? 뭐 그 얘기 좀 하고 가죠. 예. 예.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뭐 3대, 4대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증조 할아버님, 할아버님, 그다음에 아버님, 또 저 이렇게 해서 4대가 이렇게 살고 네. 살았었는데, 예. 그때 이제 실권은 할아버님이 갖고 계셨는데, 할아버님께서 이제 그 농지를 매입을 하게 됐는데, 아주 다랭이 논, 네. 당시 살 땐 천수다. 예. 다랭이 논을 샀는데, 다랭이 논이라는 게 우리가 계단식 논이죠. 예. 저기 산비탈에. 남해 가면 많죠. 예, 산비탈에 계단식 논을 사면서, 예. 보통은 그때 이제 가족농 개념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농지 소유를 가족 중에 누구나 하면 되는 그때였었어요. 그리고 예. 보통은 장손한테 그래서, 장손이세요? 예, 장손 명의로 이제 한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뭐 그 땅을 제 이름은 돼 있지만, 예. 제 땅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지금 50년을 놓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상대 쪽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여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로 유학을 오셨군요. 그죠? 네. 예. 서울 시립대 경제학과를 나오셨는데 네. 시립대를 나오셨네요. 네, 네. 서울시장이 되시려고 하는데 이게 서울시립대가 서울시립이죠, 그러니까. 네, 네. 예. 서울시장이 그 당시는 이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운영위원장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당신이 이사장이셨어요. 네, 네. 그때 관선이었죠, 그때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장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시민들이 뭐 세금으로 이제 운영되고, 그래서 장학금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학비도 좀 싸지 않아요? 싸고 네. 장학금도 많고, 그래서들 이제 많이 가서 한동안은 그런 얘기도 조금 있었죠. 어려운 분들이 선호한다는 얘기도 네, 있었어요. 네. 그때 저희 때는. 지금도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왜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네. 시골 출신 아이들이 대부분 다니는 데 장학금을 주냐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죠. 수도 서울이니까. 예. 서울시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80년대 중반일 테니까 서울 태생이 몇 분이나 되게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다 호남, 영남, 충청, 네. 강원, 뭐 경기 다 서울로 이주해서 네. 사시는 분들이 많았죠. 특히 이제 저희 시립 때는 지방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저도 그때 당시 집안이 어려워서 저희 형님이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꼭 가라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네, 그렇죠. 아, 그거 안 갔다가 아주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셨군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이게 챗GPT 통해서 이렇게 구청장이 미력을 좀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아주 독하게 학생 운동 하셨는 모양이죠? 뭐 그렇게까지 아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당시는 뭐 대부분 학생 운동을 할 때니까 예. 뭐 남들만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래요? 앞장서서 뭐 그걸로 또 뭐 연행도 되고 뭐 또 뭐 집이지만 어쨌든 실형도 받고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학생 운동하고 뭐 학생회장 하면 예. 뭐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학생회장을 하셨나요? 네, 시립대학에. 예. 그러셨군요. 네. 그때는 뭐 당연히 다 학생운동 하는 분들이 학생회장 될 때 요즘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보니까. 네. 네. 공부를 잘하셨는 모양입니다. 또 서울로 유학도 보내주고 가정 형편이 이렇게 넉넉진 않으셨다고. 네, 그렇죠. 2살 때부터 땅이 있어서 부자인 줄 아시는데 이제 온 집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가 살면서 그 땅 조금씩 이렇게 한 거라 예. 굉장히 형편이 안 좋았죠. 그래서 뭐 이제 다들 안 좋으니까 네. 시골 출신들이 다들 안 좋잖아요. 근데 네. 여수 고등학교로 가게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여수 시내 아이들은 그래도 형편이 낫죠. 그래서 그리고 통학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 네. 통학을 하고 예. 그 1시간 거리입니다. 그 이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그때는 뭐 버스 네, 같은 것도 자주 있지 않았을 네, 것 같은데. 버스 타고 뭐 걷고 뭐 해서 1시간 정도 네. 거리였는데 이제 왕복 가면 2시간을 통학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 통학 시간이. 예. 그게 뭐 지금처럼 교통이 좋아서 막 통학할 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석으로 뭐 서서 와야 되고 걸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뭐 대부분 서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아깝고 그래서 예. 이제 도서관에서 좀 그 학교 도서관에서 예. 도서관 문 열어주고 닫고 하는 그 당번이 있어요. 예. 그 권리는 도서관에서 잘 수가 있어요. 도서관. 학설 독서실 말고 학교 도서관. 네. 거기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에 문 열고 닫고 하는. 네. 근데 최근에 그게 이제 몇 명이서 학년당 한두 명씩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같이 도서관에 잤던 애들 중에 제가 선거 나온다니까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돕겠다고 온 친구도 있고 그래요. 후배도 그때는 있고. 뭐 같이 그부나 뭐 이렇게 같은 반보다는 좀 더 각별했겠네요. 네, 같이 밥을 이제. 같이 차니까.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안정적으로 잘 수가 있는. 그래서. 그 도서관이 뭐 침대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때 유행했던 슬리핑백이라고. 예. 그거 이제 하고. 바닥에.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는 고3쯤 되니까. 네. 그마저도 이제 좀 힘든데 친구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친구네 집에 이제 좀 이제 집 가까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가서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주로 뭐 친척 혹은 뭐 아주 조금 여유가 있는 뭐 선배님 이런 분들이 도와지 친구분들이라고 하니까 그 학교 학교 동창들 네, 같은 반 애들. 그분들도 공부하고 그래야 될 텐데 뭐 같이 공부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지내셨네요. 아니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별로 안 어려워하시는 듯한 인상이세요, 인상이.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해서 서울뿐은 아니지만 서울 시립대 경제학과로 오셨고, 근데 그 집안이 그렇게 어려우면 그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기대는 거기서 경제학 잘 해가지고 대기업을 가던가, 뭐 은행원이 되던가, 뭐, 네? 예. 공무원이 되던가, 이런 꿈을 갖고 계셨을 텐데, 네. 그냥 바로 학생운동을 해버리셔가지고 부모님들은 속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아, 네, 그러셨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뭐 같은 잘 아시겠지만 예. 이제 그 당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면 그 그렇죠. 독일인이 예. 이제 영화를 찍어서 예. 그 비디오가 제 1학년 때 예. 이제 대학가에 그 학생회 위주로 이렇게 예, 또 상영이 그때 당시 되고. 서클 위주로 이렇게 예, 돌아다녔죠.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너무나 큰 충격을 느끼고 예. 예, 그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공부는 접으셨어요? 접지는 않고 또 예. 미련이 있어서 틈틈이 예.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학창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이제 학생운동 하다 보니까 계속 또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 공개됐었지만 이제 서총 전대협 활동까지 이제 하고 예. 예. 그리고 제야 이제 시민운동 좀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낙선하고 예.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네. 이제 그간에 이제 어쨌든 한 번의 어떤 흐름들 학생 운동 대학에 입학해서부터 쭉 한 길로 왔던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한 번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네, 정리가 좀 됩니다. 왜냐면 네. 군대를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한 5년 좀 늦게 뒤늦은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가서 이제 군생활 병장 제대하고 나오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인생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새로운 또 시작을 그렇죠. 다시 도전하게 아니, 됩니다. 또 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때도 막 그 생활인이 아닌 길로 가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결혼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던 차에 네. 제대하고 맞아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95년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에 마침 제 아는 지인이 출마를 하게 돼서 네. 좀 제대하자마자니까 뭐 네. 특별히 아직 직장이나 이런 거 안 잡았으면 와서 아르바이트로 좀 하고 하라. 그래서 뭐 아직 특별히도 없고 또 원하고 하니까 이제 가서 선거를 좀 도왔는데 또 그 선거에 또 당선이 됩니다, 그분이. 네. 그래서 당선되고 나셔서 같이 좀 일 좀 하자고. 그래서 아직 뭐 특별히 잡은 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발을 자꾸 들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일을 같이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지금의 모습이 되는 그 계기가 된 거죠. 하면서 그때 그 지방선거도 기초단체장이셨네요. 네네. 아,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 그 현장을 구청장 선거를 지인을 돕기 위해서 경험을 일단 하셨네요. 네, 뛰면서 근데 그분이 또 당선이 돼서 네. 이제 비서실 근무를 하고 예. 비서실장도 하고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학생운동 때 가졌던 그런 생각과 예. 또 다른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보통 뭐 서민을 위해서 또 민중을 위해서 뭐 이런 걸로 이제 학생운동 보통은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떤 악이 있으면 네. 악에 반대하는 것, 네. 악을 척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일종의 정의감으로. 네, 운동은. 네. 근데 지방자치는 보니까 그 악을 척결하는 게 아니고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예.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민중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건 권한이 있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행정력이니까. 네. 네. 근데 운동할 때는 요구하는 거거든요. 뭘 받아다오, 이렇게 해다오,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 네.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면 되는 거더라고요. 예.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권한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권한이라는 지방행정이라 작은 부분이지만, 예. 시민의 불편함들을
하나하나 해소하면 그 억울한 사람들이 사연들이 예. 들어보면 제가 이제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는 걸 계속 챙기는 이유는 한 분 한 분 비서실장 할 때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그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있어요. 예. 억울한 사연들. 예. 근데 그거 법에서는 규정에서는 그걸 다 담아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반영시킬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제도도 고쳐야겠고 네. 뭐도 고쳐 이런 게 이제 싹 튼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컨대 그 당시 주차 단속 5분 예고제라는 것들을 시행을 하는데 그게 이유는 95년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청장 재직실이 아니라 그 구청장님 도울 때는 예, 비서실장 할 예. 때죠. 잠깐 한 5분 정도 그 차 세워놓고 물건 잠깐 사갖고 가는데 딱지 끊었다. 황당하죠. 약 좀 사갖고 오는데 끊었다. 뭐 이런 불편함. 맞아요. 야, 근데 이게 너무 좀 그렇다. 억울하죠, 사실. 예, 그래서 5분 정도 예고해주는 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구청장님의 이제 얘기를 허가를 득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이 된 건데 예, 그런 상황으로 본다니까 그게 이제 제도가 시행되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게 행정이 이런 거구나. 또는 억울한 할머님 사연들, 억울한 또 어느 분의 사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는 걸 해보다 보니 예. 행정의 매력을 느낀 거죠. 아 이게 진짜 이런 게 정말 시민을 위하는 일이고 그걸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한쪽 속으로 아 내가 이런 데서 기쁨을 얻고 살았나 네. 이런 걸 또 발견하게 된 거고요. 예. 근데 학생 운동권 계시다가 뭐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도권 예를 들면 뭐 기업이나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데 안 오신 분들의 행보라는 게 크게 보면 나 국회의원 한번 해보자. 꽤 많으시잖아요. 네. 지금도.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그런 거 없이 계속 재야운동, 뭐, 그죠? 인권운동이나 환경운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는데, 행정가로 가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신데, 그닥 많지는 않으시죠. 그때 이제 제가 뭐 거의 처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 같은 경우가 네. 있었고, 네. 물론 이제 학생운동 출신 아니시지만, 네. 거기가 이제 실무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행정에서 막 경험을 하고 이런 게 그렇게 그렇죠.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행정에 대한 경험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국회에 가서 예. 보좌관으로서 보좌관 하셨죠. 예, 하면서 보좌관을 8년 하면서 이제 또 입법에 대한 실무를 그렇구나. 이제 하면서 보니까 이게 또 좀 다른 느낌이에요. 구청 행정은 범위가 작고 권한이 작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효능감 같은 게 굉장히 크겠네요. 네, 바로 볼 수 있는. 바로 할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이 국회는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 어려운 거죠. 이러려면 일단 국회의원 과반수의 어쨌든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예. 네, 이런 것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무리 좋은 법도 누가 끈질기게 반대하면 정당 관계에 있어서 반대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많죠, 실제로. 네. 네,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정치를 시작할 때는 예.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국회 보좌관협의 회장, 열린우리당 국회 그렇죠. 보좌관협의 회장을 하고 나면 이제 몇 년 하다 보면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예. 이제 밖으로 좀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어느 쪽을 좀 할까 할 때는 전 정말 뭐 망설임 없이 지방정부 쪽으로 해야겠다. 행정을 한번 예. 해보자. 물론 제가 도전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굳이 도전하는 방향을 정한다면 지방정부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살고 있는 성동구청에 이제 그때 거주하던 지역이었어요? 네, 이제 지금 거기 제가 26년째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벌써 십몇 년 거주할 때니까. 하지만 어느 동입니까? 행당동입니다. 행당동. 네. 자가? 네네. 그래서 12년 전에 이제 첫 번째 성동구청장에 도전을 하셨네요. 그죠? 네, 그랬습니다. 예. 네. 그때 50% 조금 넘게
득표를 하셨던 것 같아요. 50.1%.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박빙승부라고 봐야 네,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2.5% 차? 아유, 그때는 정말 예. 끝까지 보셨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성동구라는 지형이 그렇게 뭐 이제 확 그 야당한테 유리하다 뭐 그런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당시 아슬아슬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4년을 하시고 두 번째 선거에서 69% 이상 받으셨던 걸로 네,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 서울시의 구청장 선거에선 거의 압도적으로 네, 1위였습니다. 1위였죠. 네, 득표율이. 69.5. 예, 69.46이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근데 어떻게 4년 만에 이렇게 큰 격차를 벌릴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는 뭐 다 이제 민주당 바람이 불 때였고요. 예, 그렇다는 측면이 좀 컸고, 그럼에도 이제 3명 나왔었는데, 네. 이제 2위하고 거의 한 50% 차이 나게. 50% 차이 났어요? 예, 2위랑요. 3명 나와서 제가 69.5를 했으니까, 이야. 둘이서 30%를 갖고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표도 분산이 됐군요. 그쪽. 네.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때 이제 전체적 민주당 바람도 있었고, 이제 4년 정도의 평가. 예, 구정에 대한 평가도 평가도 기본적으로. 예. 아무리 바람 불어도요. 네. 70% 가까이 나오는 그 서울 지역의 구청장 선거는 잘 안 나오죠. 네. 사실. 그래서 마지막 선거는 57% 정도 받으셨네. 네. 조금 떨어지는데 이거는 구정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해진 건가요? 그 당시 이제 뭐 상황이, 예. 당시는 민주당이 이제 거꾸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서울 이게 그렇군요. 대선 직후에. 대선 직후에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60% 정도 득표했던 시기니까.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성동에서는 저희가 구청장 57%를 득표해서 20% 정도가 시장은 오세훈 시장 찍고 구청장은 저를 찍고. 그 선거 구조가요. 네. 구청장님 내리 투표하는 확률이 많죠. 서울시장을 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을 뽑으면 거의 대부분 그분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을 뽑게 되는 확률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으로 이제 깨진 게 그 선거였는데요. 그래서 교차 투표라는 말이 예. 이제 조명받았던 게 제 선거였는데요. 예. 그 당시는 보통은 줄투표라고 해서 시장부터 쭉 한 당을 찍는데, 시장은 국민의힘 찍고 구청장은 민주당 찍고 다시 또 시의원은 국힘 찍고 구의원은 민주당 찍고 이런 구조를 해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대단한 거였고, 그게 이제 지방자치의 일보 전진이다, 진일보한 거다라는 평가를 이제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거 이제 결국은 그만큼 지역에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거고요. 그게 저희 이제 구정 만족도 평가, 예. 이거를 보면 제가 3선이잖아요. 예. 초선 4년간 이제 구정 만족도 평가 보면 대략 50% 후반입니다. 예. 만족이. 긍정 평가가. 예. 그런데 재선 4년간은 예. 70%대 후반을 만족도를 받고요. 예. 그다음에 3선 4년간은 90%를 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만족도가 높아져 가는 그런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런 조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요? 예. 그래서 저희 같으면 이제 그 조사 기관에 맡기면 그 조사 기관에서 하는데, 보통 구마다 이제 좀 다르긴 합니다. 네. 어떤 거는 5점 척도로 하는 데도 있고 예. 4점 척도로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은 4점 척도로 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긍정, 부정, 보통 이렇게 이제 넣어서 하는 건데요. 아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성동 구민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네, 29만 정도 되죠. 29만 네. 명을 대상으로 뭐 전부 다 할 건 아니고 몇천 명 네, 한 표본오차에서 하겠죠? 1200분 정도.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게 저희가 한 거는 예. 그 선거 때 여론조사 하듯이 예. 그 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예. 야,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동구에는
약간 정치적 성향이 네네. 보수적인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 갤러리 아포레를 비롯해서 아크로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거기 사시니까 네. 네. 물론 부자들이 다 100%뭐 보수라는 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네. 그래서 아무리 뭐 정원호 총장이 잘한다 그래도 에이, 어차피 나는 저 성향 아니니까 좀 네거티브하게 대답할 분들도 덜어 계실 것 같은데 네. 90몇 %가 나온다는 건 진짜 이게 시리어스한 조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조사 기관이 한국 리서치거든요. 예, 한국 리서치에서 처음에 조사하고 나서 예, 너무 놀래서 예. 그분들이 다시 검토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검토까지. 근데 이제 이상이 없어서 예. 한 건데, 저희가 이제 보통을 또 어떤 데는 보통을 긍정으로 넣어서 막 아, 긍정, 보통, 부정인데 보통까지 긍정으로 포함시켜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기는요? 저희는 긍정, 매우 만족, 만족, 그다음에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보통은 딱, 없어요? 예, 4점 척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이 긍정 평가 받기가 어렵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주민들께서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오시기 전에 저도 이 사전조사를 해야지 한 2시간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네, 재미나이 3.0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2015년도에는 15년도의 조사에서는 매우 잘한다가 8%밖에 없었답니다. 네, 근데 작년의 조사에는 48.6이 됐다는 거예요. 네, 매우 잘한다가. 네,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네. 이거는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어떻게 매우 잘한다가 반이 나오죠? 어떻게 하셨길래? 그래서 제 책 제목이 매우 만족입니다. 잠깐만요. 이 책인가요? 예. 네. 도시를 바꾼 47가지 장면과 진심으로 일하는 마음, 매우 만족. 정원호입니다. 이렇게 네. 나왔네요. 네. 이런 예가 많지는 않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오래 했고요. 네. 예,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한 측면도 있을 거고. 네. 성동 구민들께서 이제 제가 좀 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들이 예. 해가 가면서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이제 신뢰감으로 딱 형성이 된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성동구에서는 여야가 없다, 진보 보수가 없다, 딱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지역 뭐 작은 지역이지만 어떤 통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을 할 때 이제 어떤 뭐 가르다거나 편가르기를 한다거나 그런 행정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계속 지역 주민들의 어떤 합의를 이끌고 만장일치를 이끄는 것에 제 행정의 목표를 두고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지만 그게 힘은 굉장히 센 거죠. 그게 한번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서 일이 집행되고 나면 그 이후의 힘은 굉장히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수단이지만 결국은 만장일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노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하고 설득하고 이런 게 이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그 다수결로만 가게 되면 나중에 이게 편가르기가 많이 심하게 돼서 지역적으로 지역 정치하는데 동네에서 일하는데 이게 무슨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한 10여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정치인들은 그게 뭐 구청장이 됐던 시장이 됐던 뭐 대통령이 됐던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죠. 자기 지지 세력을 더 공고히 해가지고 이게 51%만 넘으면 난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게 또 네. 정치의 현실인데 예, 이건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네요. 어쨌든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그 구정을 통해서 효능감 있게 구민들에게 보여줬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하는데 뭐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12년 가까이 되는 구청장 생활 중에 그래도 나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서울 시민들에게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몇 개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제일 먼저 보통은 이제 떠오르는 게 국민들께서 저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참 피부로 느낀다라는 건데 그게 구청장에게 성동 생활 주변에 불편함들이 생기면 예. 구청에 연락하면 예. 어찌됐든 빨리빨리 답이 오고 해결이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설명이라도 정확하게 온다. 그게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나가다가 뭐 불편한 게 있었어. 이걸 이제 연락하면 답도 없고 뭐 고쳐지지도 않고. 통상은 전화가 막 돌죠. 네. 이 과로 갔다가 저 과로 갔다가. 그리고 결국 답도 안 오고 잘. 네. 그런데 저희는 오면 예. 바로 답을 주고 이거는 경찰서 일인입니다. 그 경찰에 선생님의 민원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경찰에서는 이걸 언제까지 좀 알아보겠다라고 합니다. 라고까지 전하고 그 경찰 쪽에 연락처까지 해서 보내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게 좀 다르죠. 이건 경찰서 일입니다 라고 끝나는 거랑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쭉 쌓이면 경험하신 분들이 나중에 여기에 대한 굉장한 만족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 서비스,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한 네. 만족도가 1위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말 평가 이제 곧 아마 대통령상이 이제 내려올 텐데 작년 말 평가가 민원 행정 서비스 예. 이게 이제 매년 합니다. 정부에서 그게 이제 전국 지자체 중에 또 1위를 해가지고. 서울시 지자체가 아니라 전국이요. 전국, 예, 시군구. 예, 1위를 해서 이제 대통령상을 또 받게 되는데, 예. 이게 지금 거의 7, 8년째 아마 계속 그 최우수 기관에 선정이 됐을 거고요. 그 사이에는 전국 1등을 또 한두 번 해서 네. 또 대통령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그 주민들 만족도, 그러니까 민원 서비스. 예, 주민들이 불편할 때 해소해주는 서비스가 1위다라는 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활 밀착 행정을 들 수 있는데 네. 요즘은 많이 퍼져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스마트 쉼터라든지 예.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예. 이런 그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들 이런 게 이제 또 있고요. 세 번째는 성수동. 예. 예, 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동네 자체의 이제 발전을 추동한 그런 경우가 이제 성수동이죠. 지금은 세계적 핫플레이스로 이제 네,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일 힙한 동네가 이제 성수동이 됐는데. 예. 그게 10여 년 전에는 낡은 공장지대였고 사람 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리인데 지금은 뭐 너무나 많이 와서 오히려 인파 관리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매출 올린 카드 매출액의 4분의 1을 성수동에서 올리고 왔어요. 4분의 1이요? 예, 25%. 예. 원래 저기 경복궁 근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토속삼계탕이나 네. 뭐 이런 데. 뭐 그것도 홍대도 있고 예전에 강남에서 네. 많이 했죠. 네. 명동에도 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네. 서울 기준으로 아니면 전 서울이요, 기준으로? 서울. 기준으로. 예, 서울 예. 기준이겠죠. 네. 네. 근데 이 성수동에 대해서 또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많이 보게 되더군요. 예를 들면 정원호 국정장께서는 성수동은 이 성수 주민들 그리고 성동구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시지만 내가 중심이 돼서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서울시장 지금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사실 어제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런 반론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만은 오세훈 시장 주장은 정원호 구청장께서 구청장이 처음 됐을 때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캐치프레스가 우리 동네는 젠트리피케이션 없도록 하겠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힙한 플레이스고 이미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였으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고 이걸 하겠다고 하지 구청장님 얘기대로 거기 붉은 벽돌로 막 공장지 되고 하면 무슨 젠트리피케이션을 얘기했겠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원래
오세훈 시장 때부터 또 이명박 시장 때부터 저 시장 때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고 과실을 너무 본인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죠. 예. 일부 잘한 건 있지만 예. 일단 제가 성수동 얘기를 먼저 드리면 성수동은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성수동이라는 책을 쓴 건데요. 예. 그 책에 예. 서문만이라도 읽었으면 예.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 네. 책의 서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예. 성수동을 만든 건 시민과 기업 로컬 크리에이터들이었다. 네. 그리고 행정은 조연이었다. 그래서 과거식으로 행정이 끌고 가려는 계획을 짜놓고 시민들과 함께 끌고 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관리 통제형 행정이었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실패했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정은 플랫폼 행정이었다. 그래서 행정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시민과 기업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주인공 역할을 했을 때 예. 성수동이 만들어진 거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제도적 예산적 뒷받침을 한 거다라는 게 이제 그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성수동이라는 책을 쓴 거고. 예. 그래서 성수동이 뜨게 된 여러 가지 붉은 벽돌 조례, 도시재생 사업, 언더스탠드 에비뉴,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시민과 기업에서 제안한 걸 관해서 저희가 구청과 저희가 조례와 또 정책으로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제안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기업과 시민이 마음껏 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뒷받침을 해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성수동에 대한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근데 그 시장님께서 이제 사퇴하고 나갔다가 복귀할 때까지 한 10년간 그 야인 생활을 하셨잖아요. 예. 딱 네. 10년 하셨더군요. 업데이트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선후 관계가 막 바뀌게 얘기한 일이 많고, 저에 대해서, 성동구에 대해서, 선후 관계를 밖에서 얘기하는 적이 많고, 막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 좀 제대로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젠트리피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한 건, 신촌하고, 이런 데서,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성수동, 싼 임대료를 찾아서 성수동으로 맞죠. 온 그런 소셜 벤처 기업인들, 그런 분들하고 제가 2014년에 면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자기가 원래 저쪽에 있었는데 너무 집가가 올라서 일로 사실상 자기들은 이 임대료가 싼 성수동으로 왔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올라가면 자기들도 또 딴 데로 가야 되니 자기들은 성수동에서 오래 있고 싶으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게 안 일어나게 방지 정책을 좀 써다오. 라는 게 그분들이 요구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에 대해서 전 세계 사례를 뒤져서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떠서 만든 게 아니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뜨기 전에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도시 재생 사업하기 전에 반드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하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네. 만들어서 선제적이었다는 네, 거죠. 문재인 정부 때 도시 재생 사업들을 전국에 하잖아요. 도시 재생 뉴딜 할 때 제가 그걸 제안합니다. 성수동 성공 사례를 물어보길래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을 선행해야 된다. 그래서 뉴딜 정책, 도시재생 뉴딜을 신청하는 거에 기본 자격으로 상생 협약을 먼저 하고 오라 그래라. 조건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때 이제 건물주하고 그 상인들의 상생 협약을 도시재생 뉴딜의 선행 조건으로 달게 됩니다. 그 정책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뜨니까 이게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던 거거든요, 초기에. 이제 그걸 오해하셨더라. 네. 이런 걸 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계속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보시고, 그 당시 통계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나와 있거든요. 2014년에
소셜 벤처가 몇 개였으면 그 당시 카페가 몇 개였는지를 보면 되는 건데 그렇게 자꾸 억지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할 뿐입니다. 그냥 통계만 보면 되는데. 예. MB 때 서울숲 만든 효과도 있다고. 아, 그건 당연하죠. 그건 제가 그 책에 서문에다가 써놨습니다. 네. 성수동은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 그 다음에 서울숲, 네. 그 다음에 서울숲역, 그러니까 분당선 서울숲역. 이게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 거기다가 지대도 낮았다. 그 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살리고 있지 못했다, 그동안. 네. 그래서 제가 그 낙후된 성수동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까, 발전시킬까라고 연구하면서 한 건 거기에 먼저 와서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이제 맹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도시의 맹아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막 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핀 거죠. 만들어내고 그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정원사가 정원을 볼 때 이게 잡초, 막 옆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잡초들을 어떻게 제거할까도 있지만 좋은 꽃들이 피려고 하는 것을 거름을 주고 네. 물을 주고 하면서 잘 크게 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정원사가 정원을 관리하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그거에 주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는 물 좀 주세요. 저는 뭐 거름을 주세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뒷받침한 게 바로 붉은 벽돌 조례라든지 소셜 벤처 지원 조례. 그래서 실제로 지원하고 언더스탠드 에비뉴도 만들고 서울숲 앞에 박스파크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고 도시 재생 사업도 이제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그때 대림창고하고 자그마치하고 두 개 있었습니다. 카페가.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랬더니 이게 낡은 공장이나 창고를 이렇게 갤러리나 문화 카페로 만들면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할 수 있다. 힙한 곳이 될 수 있다. 이게 전 세계적 흐름이다. 뉴욕도 있고 런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 브루클린도 있고 뭐 뉴욕도 그렇죠. 있고 하더라고요. 네. 런던에 박스파크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희가 성수동에 박스파크도 만든 건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저희가 해냈다라는 거지. 그런 객관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드렸고요. 네. 그래서 뭐 서울숲 그리고 서울숲역은 정부에서 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숲은 그 당시 서울시에서 한 거고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이 깔려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꼭 얘기 드리는 건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청계천을 복원한 거 누가 했냐? 그 누구 사업이라고 생각하냐? 그럼 다 MB라고 하죠. 하죠. 네. 근데 청계천 복원 백서가 있어요. 그 백서가 서울시에서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중앙정부에서 전폭적 지원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게 어려웠다라고 아예 딱 써놓습니다. 그건 MB가 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울시 공식 백서니까. 네.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돌아보건대 노무현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 안 해줬으면 청계천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걸 이명박 시장이 다 한 거야?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시비 건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좀 그래서 차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정원사의 비유는 그냥 고안해내신 거예요. 이름이 원래? 정원호 구청장이나 요 정원사 비유를 하면 딱 각인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건가요? 원래 제가 정원호, 네. 사촌 정원사. 근데 이게요, 예전에 민주주의의 정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민주주의는 이렇게 관리해야지 꽃을 피지 그냥 방치해가지고는 절대 꽃을 피울 수가 없다. 민주주의 자체는 정원사가 정원을 관리하듯이 손길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시장 경제 자유방임이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냐, 이런 뭐 할 때 나온 얘기가 민주주의 정원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좀 차용해서 쓴 겁니다. 그 성수동에 대한 평가가 일방적으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네. 젠트리피케이션도 일어나고 있고, 옛날 같지 않은데라는 평가도
간혹 들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들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막 그러니까 영원히 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동네 아이디얼한 그런 동네가 계속 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성수동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기가 이제 예.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도시는 늘 발전하고 늘 발전하면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문제의 해답을 늘 도시는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의 문제는 도시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수동이 처음에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네. 일이었고, 지금 그 모태가 지역의 지역 상생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그 다음에 기업, 건물주, 그리고 이제 상인 이런 분들이 모여갖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상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상생 협의체가 있는데, 이 상생 협의체에서 그동안 다 이제 입점업체도 관리하고 예. 다 했습니다. 이걸 확대해가지고 지금 성수 타운 매니지먼트라는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그건 지금 성수동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파범 문제, 또 쓰레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나갈까? 이 해결의 답은 결국은 성수동에 있는 기업과 시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성수 타운 매니지먼트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지금 대기업들도, 성수동에 와 있는 내노라한 대기업들도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대표들도 들어와 있고 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공공팝업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지금 이제 시범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발생하는 성수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그곳에서 같이 의논해서 해결하자라는 게 이제 그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같은 그런 모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객관적인 지표나 또 평가가 굉장히 좋으셨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에게 정원옥 송동구청장이 알려지게 된 건 다름 아닌 대통령의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원옥 구청장님이 잘하긴 잘하나 보다. 나의 성남시 정도 만족도가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그때 인기가 되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리틀 이재명, 순한맛 이재명 이런 별칭들도 따라붙게 되고 네. 갑자기 서울시장 유력 후보가 되셨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현직 서울시장한테도 오차 범위 밖 혹은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는 통계들이 나오고요. 이기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당내에서는 뭐 잠재적인 후보군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시긴 한데,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뭐, 저도 전혀 예상 못 했고요. 예.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칭찬 글 때문에 많은 관심도 받고, 그 덕에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제 인지도도 오르고, 또 거기에 따라 지지도도 오르고 하는 그런 이제 영광을 또 받고 있는데요. 전혀 뭐 예상치는 못했습니다. 원래 민선 구청장은 3번밖에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서울시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서울시장이 되려고 했든 안 됐든 간에 이제 성동구청장직은 끝나는 무렵인데 네. 서울시장이 되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 그리고 여론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정원호 구청장으로 하여금 서울시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 것 같습니까? 이제 사실 이제 3선 마지막이니까 예. 성동구민들 사이에서 계속 쓸 방법이 없겠냐, 이제 이런 것 하면서 이제 시장 도전하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나름 그게 이제 민원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문자 민원으로도, 그래서 네. 고민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건, 그래, 이제 3선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의미 있는 도전에 대한 생각은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도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좀, 내적 준비도 좀 하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뭐, 9월경에 이제 여론조사에,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여론조사에 포함이 돼서. 그때는 뭐 이렇게 큰 격차 혹은 선두권은 아니셨죠? 네, 첫 조사에서 이제, 뭐, 이제 3위 정도 했고, 네. 그 다음에 계속 조사가 되면서 이제 1위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11월 달에는 1위 한 게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들을, 이제 더 좀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12월에 그 대통령께 칭찬하면서 이제 막 화제가 됐죠. 네. 그러면서는, 더 좀 다지게 되는, 그래서 계속 좀 준비해왔던 게 더 공고화되고, 이제는 공식화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평상시에 좀 교분이 있거나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첫 구청장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재선 시장이었었어요. 그때는 같은 반열이셨네요. 기초단체장, 성남시장, 성남구청. 예. 같은 예, 기초단체장 예. 모임에서 이제 뵙고, 아하. 그리고 나서 그때도 이제 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예. 잘한 사업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거 참 잘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를 그 다음에 하시고 이제 저는 구청장을 또 했었죠. 그러면서 도지사 하실 때도 보면 뭐 또 사업 잘한 거 있으면, 근데 지방 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 사업을 보시면서 좀 눈에 띄게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당신께 생각할 때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해주시던데요. 하긴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 사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해도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이해가 되게 높겠네요. 네. 그래서 위기 관리나 안전 문제가 났을 때 저희 성동구청으로 당대표께서 최고위원회를 성동구청에서 열어서 예.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을 제가 시연을 다 좀 해드렸는데 굉장히 그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걸어온 길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볍게 또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가 됐다면 앞으로는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어떠한 정책들을 펼쳐 나갈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장 왜 굳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이번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인데. 갑자기 계엄 사태가 일어나면서, 네. 우리가 생각해 본 거죠.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아직도, 깔끔하게 정리가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보면 그 연장선으로 서울시도 과연 시민이 주인인가? 네. 시민이 주인 대접을 받고 있는가? 예. 그거를 좀 한번 고민해 본다면, 사실 시민이 주인이라면 시민이 싫어하는 일들을 시장이 강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예. 시민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시민들은 그거 잘 몰라. 내가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시민들이 좋아할 거야. 이런 시장이 아직도 계시더라. 이건 정말 시민 주권 시대, 국민 주권 시대에 철진한 리더십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있다. 그런 서울 시민들이 삶이 팍팍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진정한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 만들어져야 시민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 그래서 서울시라는 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서울시를 바라볼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는 거를 가장 원하는 건데, 과연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시, 이걸 원할 텐데 과연 그러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서 제가 일하고 있던 성동구청에서 주민과 구민과 구청과의 관계나 지금 서울시와 시민과의 관계가 너무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마음을 먹고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시민이 진정한 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서울시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금도 서울시가 글로벌 평가에서 굉장히 순위가 높아지고 있고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서울시, 물론 대한민국 전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울시를 찾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 그 외국인들도 옛날에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 뭐 이런 일본 이런 단체 관광객들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그 젊은 분들 또 나이에 관계없이 서울을 만끽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서울에서 그렇죠.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지는 걸 보면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5년 동안에 더 좋아졌다 이런 자체 판단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런 측면들은 그렇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시를 잘 운영해서 관광객이 왔는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 점을 봐야 되는데 결과만 갖고 원인을 또 갖다 붙이셔요. 그런 게 참 많으세요. 이게 이제 뭐 성수동에도 결과를 갖고 예전에 내가 해놓은 IT 진흥지구 이것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IT 진흥지구에서 일부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좀 들어왔다. 그래서 성수동이 떴다 이런 얘기인데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성수동이 떴다고 하는 얘기나 본인이 일을 잘해서 지금 관광객이 오고 있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일을 잘해서 관광객이 오고 있나요? 저는 그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에는 세빛 섬, 저걸 보러 관광객이 옵니까? 저는 관광객이 서울에 오는 건 성수동 보러 오는 거고, 홍대 오는 거고, 북촌, 서촌 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걸 보고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오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당신께서 하고 있는 지금 정책의 방향도 좀 보셔야 된다. 서울링 보러 오겠느냐. 그리고 여기 노들섬 여기 보이던데 저기다가 지금 5천억짜리 지금 뭐 건축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오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근데 여전히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해서 그렇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본인이 잘해서 지금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그 해결해야 될 일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탁월하게 공감하실 것 같고 모든 서울 시민들이 다 그걸 공감할 것 같은데 주택 문제입니다. 네네네. 사실 중앙정부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묘안을 내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감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의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집값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5월 이후에 저게 이 정책적인 효과가 떨어진 경우엔 다시 집값이 상승할 수 있고 그 조치의 부작용으로서 전셋값, 전월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쇼크는 줄지언정 실제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정원호표 주택 정책에 대한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저는 어쨌든 그 아파트 가격의 변동은 늘 있는 거잖아요. 예. 늘 있는 문제인데 이걸 그래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급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세금 정책이나 이런 거 수요 관리 정책이 한계가 있는 거고, 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공급 정책인데, 그럼 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달려 있다고 보는데, 저는 수요자 맞춤형 공급 정책들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다. 수요자 맞춤형? 네네. 어떤 겁니까?
지금 서울에서 살고 계신 분들, 시민들이 어떤 집들을 원하는지, 예.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살 곳만 있으면 돼. 거주할 곳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게 살 곳도 필요하지만 이게 자산적인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나는 더 자산 가치가 더 높은 걸로 계속 좀 소유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다양한 형태의 분들이 계신데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정책은 요 재개발, 재건축, 고가 민간 아파트 공급하는 위주로 모든 걸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지만 여기다가 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건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 공급하는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말고 또 어떤 게 있겠느냐? 1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주택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임대 주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도 여전히 있고, 또 지금 저층 주거지역, 저층 주거지역을 또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이걸 또 개선해가는 이런 공급들이 더 필요한 거죠. 특히 대학가, 이럴 때 지금 청년들이 대학가에 쭉 있는데 원룸에 60만 원, 70만 원, 50, 60, 70 원룸 하나가 이런 가격에 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거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임대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대로 공급해야 되고, 그 밖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한 얘기를 아직 못 해본 거죠. 어디입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요즘 얘기하는 어포더블한 주택. 그러니까 저는 그걸 실속형 주택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거품을 뺀 실속형 주택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민간 고가 아파트보다 한 뭐 7, 8% 정도의 가격에 제공되는 70, 80. 네, 예. 7, 80% 가격에 제공되는 아파트들이 필요하다. 그 소유를 할 수 있는. 예, 소유죠. 예. 예. 소유 아파트들이 필요한데 그럼 그걸 어디다가 제공할 그러니까. 거냐? 예. 저는 그거를 역세권과 대학가의 민간 복합 개발 또는 그냥 복합 개발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도심 복합 개발 형태로 그걸 제공해야 된다. 그 진도가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네네네. 그게 가능한 게 예. 일단 부지 확보.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건 역세권과 대학가의 용적률을 높이는 복합, 도심 복합 개발을 한다. 사업성을 더 그렇죠. 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은 일정 정도 예전에 임대 아파트로 받았는데 임대로 받는 게 아니고 저는 공공 분양 아파트로 받겠다. 그러면 민간 분양, 공공 분양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공공 분양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이건 이제 리츠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 민간 분양은 그럼 어떻게 하면 7, 80% 가격에 할 수 있냐? 그 말한 대로 용적률을 높여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진행할 때 그럼 뭐가 땅 작업이 어렵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SH가 관여해서, 공공이 관여해서 토지 정리 작업들을 할 때 공공이 관여해서 좀 같이, 예를 들면 뭐 맹지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다 포함하게 하고 도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해갖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이제 도심 복합 개발이나 이런 것이 구상이 나왔을 때는 주로 역세권 나왔는데, 제가 대학을 얘기하는 건 대학가가 지금 굉장히 슬럼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대학가는 인프라가 워낙 훌륭합니다. 대학 안에 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다 있고 요즘은 대학이 다 개방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학가에 바로 그런 그 용적률 높은 민간 복합 개발을, 도심 복합 개발을 해낸다면 굉장히 청년들 주거난이라든지 일반적 주거난도 해소할 수 있고 7, 80% 가격의 실속형 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이제 민간은 이렇게 분양하는 거고요. 거기에 제가 공공 분양을 같이 낀다고 하는 건 민간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 분양을 같이 껴주는 겁니다. 네.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공공 분양으로 같이 들어가서 받고 요걸 이제 리츠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7, 80% 가격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있고 네. 그 가격에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대학을 나와서 또는 어쨌든 전문직을 들어가서 그 급여는 높아요. 근데 물려받은 게 없어서 바로
집을 사기가 어려운 분들. 대출도 또 규제가 네. 강해서요. 실제로 그런 부분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전세를 보통 이제 들어가 살다가 모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한 3억 정도 모았어요. 이렇게 모았는데 6억짜리 집에 들어가려면, 이거 대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좀 대출이 잘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 3억 전세로 들어가는데, 그럼 이 6억 집이 10억 될까봐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12억 되면 이게 3억밖에 안 되니까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지분으로 계산하면 6억짜리 집이 12억이 됐으면 3억 집이 6억 되는 거죠. 지분으로 하면. 네. 물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지만, 그렇죠. 그건 이제 책임하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분 적립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저희는 그걸 리츠화해서, 리츠로 들어가면 전세금이 아니고 그 집의 일부 지분을 갖게 되고 지분을 50% 지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캐시플로나 돈이 많이 생기면 그 지분을 우선 예. 매수 청구권이 그렇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예. 모리츠가 있고 그 단위 아파트 쪽으로는 자리츠로 해가지고 네. 그걸 운영하게 되면 이게 이제 30%뭐 들어가든 50% 들어갔다가 돈이 모아지면 다시 지분을 올려서 다 나중에는 수익할 수 있는 구조, 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값이 뛸까봐 연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분으로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예. 구청장님, 그런 주택 수요가 있는 건 다 인정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 정도 공급이나 규모 혹은 그 정도 선호되는 주택을 리츠 형태로 공급한다고 해서 네, 예. 천만에 가까운 서울 시민들의 이 주택난 혹은 지역별로 너무 벌어지고 있는 주택 가격의 양극화 예, 예. 혹은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한강변에 맞습니다. 네. 이런 아파트들이 속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서 나오는 사회적인 불편함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대책으로 해소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요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 공급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하기야 뭐 강변에 아무리 좋은 집 지어놔봐야 펑펑 지어놔도 대부분은 거기 못 들어가게 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좋은 아파트,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민간 고분양 아파트, 고분양가 아파트를 원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도시 정비 사업들, 네. 그거 진행해야 되죠. 그것도 지금 빠르게 할 때는 빠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런 좀 실속형 주택, 네. 예, 실속형 아파트를 져서 이 가격이 한 7, 80% 되는 것을 좀 제공을 하고,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으로 해서, 공공 분양은 리츠로 해서 한다. 그렇게 되면 요게 하나의 큰 또 그 젊은 층들한테는 이 수요가 될 거고요. 대학가 위주로 그런 네, 거. 대학가 역세권 위주로 예. 공급을 한다. 또 한 가지로는 얘기했던 대로 이제 임대주택이 필요한 분들, 임대주택을 좀 고품격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처럼 그런 막 조그만 이런 게 아니고 살만한 임대주택들을 이제 만들어서 좀 제공하는 거. 이거는 각 구청과 서울시가 협력해서 만들어야 되고,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을 줘서 진행하게끔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야 이제 구청마다 균형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거 이제 대학가에 있는 그 원룸들 그리고 대학교에 기숙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대학교의 기숙사를 지금 몇 년째 못 만들고 유일하게 10년 동안 만들어낸 기숙사가 한양대학교 기숙사입니다. 1,500실짜리. 그 지역구네요. 예. 그동안 다른 데들은 기숙사, 대학 기숙사 만들려다 다 실패했습니다. 왜? 인근에 있는 원룸 하시는 분들이 이해관계가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죠. 못한 거죠. 예. 근데 한양대도 분명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다 설득해서 반대 안 하게 하고 기숙사는 져져서 작년에 오픈해갖고 1,500명이 들어가서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됐을까? 저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상충되는 이해를 풀어줘서 만들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어떻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셨어요? 원룸 소유주들. 원룸 소유주들은 생존권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양대학교에 1,500실이 그 지어지면 월세 받아가지고 사실 그분들도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닌 경우도 그렇죠.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한 건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이해관계는 그거예요. 방만 차면 되는 거예요. 예. 한양대학교
기숙사가 저지더라도 예. 원룸이 차기만 하면 된다. 공실이 안 나오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 지목해서 제가 그분들 만나서 원룸이 비지 않게 해드리겠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원룸은 집주인들은 그 가격에 4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예. 40만 원 그냥 그대로 두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20만 원 반값에 들어오게 만들겠다. 네. 그러면 서로 들어오려고 그럴 거다. 그러겠죠. 예.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한양대랑 국토부랑 예. 성동구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 라고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LH가 보증금을 1%로 융자를 해주고요. 예. 한양대하고 성동구청이 그 10만 원씩 40이면 그러니까 25%씩 내가지고 그러니까 50%를 채워서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협약을 다 합니다. 그래서 원룸 하시는 분들께서 안심하고 반대를 철회했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그 실제 모습을 보여준 게 성동구 상생학사입니다. 그 상생학사는 일정 조건을 가지면 저희가 이렇게 보조하고 LH랑 해갖고 그건 학생만 가능하겠죠. 네, 이제 학생만 가능한데 지금은 올해부터 열었습니다. 청년들도 올 수 있게. 예. 예, 그래야 이게 되는데 청년들은 한양대에서는 안 하니까 저희가 다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주거의 어떤 그걸 좀 낮춰준 거거든요. 그리고 1,500실이 저지었기 때문에 인근에 엄청나게 그 안정된 주거비 공급이 되죠. 근데 이게 서울에 한 40개 대학에서 한 대학에 500호씩만 만들어도 네. 2만 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 2만 실이 생긴 다음에 인근에 있는 그 대학가 원룸촌 이런 데 이런 이 저가에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하고 해당 네. 구청하고 대학에서 지원을 한다면 대학생들의 주거비난이 획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죠. 이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워낙 복잡하고 피곤하니까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구청 단위에서는 되게 의미 있고 막 그런데 서울시나 국가 단위에서는 그게 좀 사각지대에 있는 정책들 같더군요. 근데 엄청나게 큰 혜택 있는 정책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숙사 만들자고 막 했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착착.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의 가게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가구주들 입장에서는 번듯한 아파트 또 아까 재산 가치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공급이 될 데가 없죠.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지구가 너무 진도가 늦게 나가고 그게 뭐 최장 18년, 15년 이렇게 되다 지금 많이 줄인다고 해도 입주 때까지 뭐 조합 설립이다 뭐 무슨 첩첩산중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그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있고 해당 구청에서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좀 나눠져 있죠. 서울시에서는 줄일 만큼 줄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구청 단위로 가면 각 구청마다 들쭉날쭉한 데다가 여전히 늦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디서든 규모 있는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나올 땐 거기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사업은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인허가 관련한 그리고 하나는 의사결정기구. 자체적인. 의사결정은 추진위원회 조합이라는 의사결정 기구의 그 의사결정이 빨리 되느냐. 요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허가 기관, 구청하고 시에서 이걸 빨리 해주느냐. 요 두 개가 같이 빠르면 진도가 확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늦어지면 굉장히 안 나가죠. 근데 지금 17년, 18년 요거는 잘 봐야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늦어지고 있는지. 그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고 깨졌다 다시 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한쪽만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님은 한쪽만 보시니까 이제 시에서 막 빠르게 하면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에서 이렇게 안 나가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구에서 보면 구에서는 엄청 빨리 해주는데 시에서 이렇게 안 해주지?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시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그 정비구역 지정하는 문제. 첫 단계가 지정이거든요. 그거 시에서 하고. 나중에 건축 허가를 비롯해서 인허가,
중요한 인허가는 시에서 다 해요. 네. 나머지 막 그 진행 과정은 구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서울시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또 건축위원회 이런 데서 딱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1000개면 1000개가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허가 기간이 짧아졌다고 하는 건 상정된 다음에 짧아진 거예요. 상정되기 전에 한없이 대기하고 있는 거는 잘 모르신 거죠. 그리고 이 정비사업 인허가,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도 지금 신통기획이라는 건 사전 협의 과정을 넣어서 신통기획이잖아요. 신속통합기획. 예. 네. 그 사전 협의 과정이 있어서 요 협의를 빨리 해서 인허가를 줄이겠다는데 거기 정비구역 지정은 빨라졌지만 사전 협의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이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대부분들이. 이제 물론 오세훈 시장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통계를 어디다가 합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보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 이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의 핵심은 부동산 경기를 타는 거다. 그래서 의사결정 기구에서 시간이 대부분 다 간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조합 설립, 그다음에 뭐 시공사 선정, 뭐 이런 일련의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건 다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네. 조합에서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경기가 주택 경기가 떨어지면 추정 분담금이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안 해요. 그냥 막 비대위가 그때는 이제 막 나와가지고 비대위가 막 거의 여론을 이제 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파트값 올라가는 경기가 막 상승 국면을 타면 조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위 측에서 확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건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근데 개별적인 다 사이트마다 다 사정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네, 그거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돼서 예. 2008년부터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예. 2008년부터 꺾이기 시작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2008년에 시장이었어요. 그때 오세훈 시장이 막 얘기를 해요. 이제 더 이상 재개발 지역 그때는 이제 뉴타운이라고 했으니까 지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9년도쯤 되면 아예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출구 전략 이런 걸 좀 모색해야 된다고 10년도가 되면 아예 발표를 해요. 그냥 출구 전략을. 그러면서 더 이상 대규모 아파트 위주 공급하는 건 이제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지면 안 된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직접 해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무상급식 투표로 나가기 전까지 계속 해지를 해요. 무려 27만 평방미터의 재개발 구역을 해지하고 가셔요. 극히 일부만 해제했다고. 네, 그러니까요.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게 정책이 시작을 하신 건데 27만 제곱미터를 해지하고 갑니다. 그 뒤로 쭉 연결이 돼요. 그러다가 2017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요. 좋아지고 18년 때부터는 확연히 좋아지니까 전임 박 시장도 그때는 그전에는 계속 해지하다가 그때 되면 재개발 구역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막 시작하십니다. 이제 뭐냐면 여기 그 여의도 통개발 막 얘기하고 기억나시죠? 여의도 통개발 얘기하고 막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통개발 얘기하고 잠실에 50층짜리 그 재건축 해주고 그거는 경기가 좋아져서 의사결정이 빨리 가니까 이렇게 빨리 가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는 신통기획도 박 시장이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름을 바꾼 겁니다. 도시건축 혁신안. 거기에 사전 협의안 그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통기획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이미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와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전임 시장 탓 본인 자랑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경기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일했다고 그러면 될 일을 계속 전 시장 탓하고 자기는 잘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본인이 분명히 그 출구 전략을 세우신 분이고 실제로 출구 막 해제하시다가 사퇴한 거예요. 사퇴 안 했으면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 돌아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구청장님의 계획을 여쭤봤습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여쭤본 게 아니고 연결했다. 예. 연결해서 지금 신통기획을 했잖아요. 저는 신통기획의 한계는 물론 신통기획이 잘한 측면이 많고 이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것의 한계가 뭐냐면 사전 협의 이것만 치우치고 그 다음에 착공까지 과정에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게 되면 착공까지, 착실하게 착공까지 다 도움을 주겠다 해서 착착 기획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는데. 확실하게 착공까지. 예, 착공까지. 지금은 사전 기획 위주로 하는 신통 기획이니까 네. 착공까지 다 하는 것들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의 공무원들로 매니저를, 공공 매니저를 해당 아파트 그 재개발 주거 지역마다 매니저를 어느 정비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 매니저를 서울시 공무원을 지정한다. 네, 지정해서 이제 그거 지정을 하고 거기에 SH하고 그 다음에 서울연구원 이렇게 같이 묶어서 네.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조합원 교육도 필요하면 하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의견 수렴하는 데에서 절차 같은 거 지원하고 네. 구하고 시를 연결해주는 그런 매니저 제도를 도입을 해서 매니저 제도가 이제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문제가 네. 생기면 도움도 주고 예. 예, 이런 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착착기획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할 텐데 네. 그것도 500세대 이하 500세대 이하는 구청에 인허가를 넘기고 운영하는 것 전체를 구에다가 이걸 진행하게 하겠다. 이거 구청들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업체도 좋아하고 요렇게 넘겨주면 속도가 빨라질 거고 예. 문제가 생기면 재개발 조합에서 문제 생기면 구청은 구청장 나와 하면 만날 수 있는데 시장 나와 하고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작은 소규모들은 넘겨주자.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시는 일이 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나머지 일을 반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거기다가 착착 기획으로 해가지고 시하고 구가 다 착착 네. 예, 진행될 수 있게. 예. 뭐가 착착은 착착인 것 같은데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시니까 사실 얼만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와닿거든요. 예. 내 재임 기간에 뭐 한 15만 채, 20만 채 짓습니다. 네네네. 그런 계획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네. 가령 그렇게 접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더 빠르게 하고 더 네. 착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착공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만나보고 어려운 점 들어보고 하면서 가장 잘할 방법을 찾아본 거거든요. 예. 진보정부 또 더불어민주당 당 소속의 구청장이시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소셜 믹스도 그렇고 뭔가 집 없는 분들에게 약간 그런 이제 뭐랄까 할까요?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책 같은 건 잘 할 것 같긴 한데 개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일까? 네. 사실 이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정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나 구청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 물론 의사결정 기구들이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뭐 깨졌다, 붙였다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시와 구청이 정말 진흥책을 내면 그 사업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가거든요.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그런 드라이브 정책을 걸어줄까라는 다소의 퀘션 마크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12년 동안 한 거 보시면 알고. 예. 성동구민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성동구 정비조합들은. 예.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착착기획. 예. 이거는 전임자의 기획을 연계받아서 예. 장점은 살리고 전임자의 기획에서 좀 보완이 필요한 건 내가 보완을 하고 끝까지 책임져서 더 빠르게 하겠다는 기획이잖아요. 예. 예. 이런 게 저의 특징이죠. 저는 그 전임자가 했던 일 중에 잘한 게 있으면 쭉 받아서 했고, 구청장 할 때도. 네. 예, 그리고 시장 할 때도 잘한 게 있다면 하겠다. 근데 잘한 게 없으면 그건 다시 시민들의 뜻을 여쭈어서 바꿀 수는 있지만 예. 잘했다고 판단되는 거는 연결해서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속통합계획은 잘한 거니까 잘한 것 중에서는 채택할 건 채택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겠다. 네, 저는 신속통합기획이 지금까지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한계가 있다. 한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예. 이제 너무 모든 걸 다 서울시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긴다. 예. 이걸 좀 나누자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착공까지 이게 그 다음 단계도 계속 챙겨줘야 되는데 예. 그걸 챙기기 위해서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서 매니저 한 명에 이제 팀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걸 계속 챙기겠다. 예, 그 얘기입니다. 사실 주거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심각한 시정에 개선해야 될 문제로 교통 문제를 꼽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도 보시면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었으면 지금 보고 계시는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가 거의 주차장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저게 30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 차선 하나를 넓히는데 그렇게 힘든 건지, 네.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획기적인 공공교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 서울시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게 될 거고, 인접 그 광역단체, 즉 경기도와의 협력 같은 것도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네, 오르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 사실 저렇게 차가 막히는 이유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떨어지는 게 버스인데요. 예. 버스가 28% 정도 수송 분담률에 지금 21, 2로 떨어졌는데 예. 그 떨어진 만큼을 승용차, 자가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느네요. 예. 그래서 자가용이 지금 3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서울 차가 막히는 이유인데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서울의 가장 큰 문제다. 예.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만 차가 덜 막히는 겁니다. 예. 아무리 도로를 넓힌다고 해도 차가 계속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그래서 세계 선진국 모든 선진국에선 예. 대중교통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쓰는 거죠. 자전거도 뭐 늘리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봤을 때 수송 분담률이 떨어지고 있는 걸 다시 높이는 것, 대중교통. 이게 이제 핵심 과제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걸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전철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지금 오세훈 정부 들어와가지고 경전철, 전임시장에 잡아놓은 경전철을 제대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모든 게 그냥 멈춰버렸어요. 지금 뭐 서부선, 강북 횡단선, 그 다음에 뭐 송파에 예. 미래 신사선, 예. 이런 것들이 다 멈췄다가 이제 막 그 재정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 멈춘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예. 이걸 바로 잡아서 지금 원래 계획된 대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을 대개편해야 됩니다. 버스 노선을 개편해서 전철과 중복되는 노선, 또 굴곡도가 심한 것들은 다 해서 촘촘히 좀 만들고, 더 중요한 건 마을버스를 예. 실피줄처럼 다 연결을 하고, 마을버스가 안 되는 건 마이크로 공공 셔틀까지라도 도입을 해서 내 집 앞에서 5분 안에 정류소가 다 있게 만들고 10분 역세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 선거 공약이고,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서 승용차 이용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건 교통정책이기도 하지만 예. 역세권이라든지 예. 곳곳에 이제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서 공유 오피스에 출근을 글로 하게, 내 집 앞 공유 오피스 출근을 그쪽으로 하게. 지금 재택근무가 예전에 하다가 다시 안 간, 집에서 일이 안 되니까 다시 그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집에서가 아니고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예. 민간 공유 오피스. 이걸 공공 공유 오피스들을 전철역이라든지 인근에다가 쭉 만들어서 글로 일단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다가 필요할 때 회사로 가게.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분할시켜야 됩니다. 지금 서울은 너무 집중돼 있죠. 출퇴근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출퇴근 시간을 분할하면 10%만 출퇴근 시간에서 딴 데로 빼내면 서울 출퇴근 시간이 저렇게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에 동참하는 회사들한테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줘서 모든 회사들이 그런 사업 쪽으로 할 수 있게.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그 경상 경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직원들은 출퇴근이 빨라서 좋고, 예. 편할 때 회사 오면 되고. 요즘 굳이 회사에 다 모여갖고 아침에 7시에 뭐 회의하고 뭐 일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우리 직원 중에도 남양주, 뭐 용인에서 오는 직원이 있거든요. 예. 저거 어떻게 좀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무할 때 요즘은 워낙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그 공공 공유 오피스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 출근해서, 거기 출근하면 화상으로 업무 보고하고, 그리고 업무 지시 받고 일하고, 필요하면 회사에 오고, 그럴 때는 안 막힐 때 오면 되죠. 그렇죠. 그건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 서울 오시는 분들도 그 역 근처에다가 다 그런 거 공유 오피스, 공공 공유 오피스를 시하고 도에서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주면 거기로 출근하시면 되죠.
그랬다가 필요할 때 회사로 왔다가 또 가고.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뭐하러 저렇게 막히는데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걸 제약할 게 아니라 좀 화끈하게 뭐 차선 넓히고 또 지하로 그것도 연구는 하는데요. 순환도로 같은 거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기 4년 시장이 예. 그걸 얘기하는 것이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그거 하는데 10년 걸리고 15년 걸리는 걸 예. 그걸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장기적 대책에 불과한 거죠. 당장 임기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도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건 역시도 뭐 4년을 더하고 뭐 8년을 더하고를 떠나서 일단 입안을 해서 예, 시작을 하면 착공을 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향을 잘 봐야 되는데 하긴 할 텐데 예. 해야 될 일은 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차선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서 예. 서울시에서 지하로 계속 파고 차선 넓히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대중교통을 늘리고 자가용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이 전 세계적 흐름이다. 왜 선진국들이 그렇게 가겠느냐.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늘려놓으면 또 늘어납니다. 차를 더 갖고 네.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 다시 몇 년 있으면 다시 병목이 되고 그게 다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서울시장으로서 100% 권한이 있는 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정부와의 협조, 여러 가지 의견 교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실 것 같아서 만약에 정원호 구청장께서 서울시장이 되셨고 그 기간 내에 이건 가정이에요. 네, 네. 지금 용산공원 있잖아요. 네, 개발한다는 네. 거. 미군 부대 철수한 부지. 그 용산공원에 대한 개발에 대한 청사진과 시행을 정원호 시장께서 한번 해보시라고 네. 정부에서 위임하신다면 네, 네. 그럴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정부랑 협의해서 네. 그걸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시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다만 정부하고 방향은 맞춰야죠. 네, 그래서 저는 저기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예. 이 국제업무지구는 특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구. 예, 예. 특구라는 건 특혜가 있는 거죠. 어떤 특혜냐? 결국은 외국 기업들을 저기다가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외국 그건 기업 용산 정비창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 예. 국제업무지구요. 예. 국제업무지구로 해서 지금 서울시 계획도 그렇고 정부 계획도 그렇고 외국 기업들을 거기다가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예. 외국 기업이 오려면 예. 지금 저 상태로는 안 됩니다. 외국 기업이 오려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 하나는 비자 문제입니다. 예. 지금 그 외국계 기업의 헤드쿼터 정도들을 아시아 헤드쿼터를 정도를 데리고 오려면 그 헤드쿼터의 리더들은 다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그렇죠. 가족 단위로 움직이려면 첫 번째는 비자가 돼야 됩니다. 가족들. 지금껏 출장소 개념은 혼자 와가지고 하는 거는 뭐 혼자 개인 비자로 돼서 됐지만 기업까지 큰 기업들을 데리고 오려면 아시아 헤드쿼터 좀 데리고 오려면 비자 문제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아, 그건 서울시정의 그렇죠.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정부랑 해야 돼서 특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시 권한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정부랑 협의해서 특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본 동경이 예. 특구 그렇게 만들듯이 저희도 네. 특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는 교육 문제. 예. 그래서 그 아자부다이 힐즈에 영국계 그 학교가 네. 중고등학교 들어와 가지고 그게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 문제.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고 예. 그 중고등학교 외국계 중학교 유치해야 되고 거기에 가족 단위 비자 그다음에 또 법인세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을 정부랑 협의해 가지고 그거를 규제를 완화하고 또 그걸 받아내서 거기에 이제 지금 홍콩에서 지금 아직 못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을 좀 유치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바로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랑 그런 권한에 대해서 협의해 갖고 특구를 만들어내야 된다. 네. 그것이 안 되면 업무지구 해놔도 안 옵니다. 그 지금 저대로 가면 실패할 게 뻔해요. 그 제가 드린 질문에 관련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뉴욕에는 센트럴 파크가 있고 네네네. 또 런던에는 하이드 파크가 있고 또 동경에는 우에노 공원을 비롯한 여러 개 큰 규모의 공원이 있잖아요. 사실 한국에 특히 서울에 이런 녹지 공간 공원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지금 그걸 민족공원으로 만든다는 네.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공원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공원을 어떻게 한번 아니, 저 공원은 정말로 잘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서울의 랜드마크, 또 시민들의 허파 구실을 할 수 있게 잘 만들어야 되고, 옆에 좀 정비할 부분들은, 짜투리 땅들은 예. 좀 정비해가지고, 뭐, 일부는 좀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체의 큰 틀에서는 예. 그 공원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그 공원을 잘 만들어서 남산과 그다음에 요 공원과 한강 예. 이렇게 좀 보고 더 올라가면 북한산부터 예. 이렇게 쭉 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왔을 때 관광객들이 서울에 왔을 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들 중에 숲이라는 거, 공원이라는 게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을 대표적인 거기다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전에 시민들의 어떤 협화 구실을 할 수 있는 쉼터 구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 옆에 정비창은 이제 별도의 지금 업무지구로 예. 만들고 거기 뭐 8,000세대, 만세대 나오는데 예. 만세대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지금 자꾸 서울시에서 좀 이상한 딴지 걸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8,000세대하고 만세대하고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차이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만세대 해도 충분하니까 빨리 서울 정부랑 협의해가지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얻을 거 얻어야죠. 2,000세대 갖고 정부랑 날 서가지고 좀 좋을 게 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워낙 이제 주거복지가 중요하고 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서울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태릉의 육사 옆에 있는 골프장도 아파트로 한다는 계획도 나오고 뭐 학교 폐교 부지 뭐 이런 것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 용산 공원의 일부를 잘라서 서민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이제 그 자투리 땅 지금 이제 공원화하기 어려운 곳들은 예. 민간이랑 엮여 있는 곳들에 대해서 뭐 일부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는 뭐 그 주민들 뜻에 의해서 일부 땅을 좀 할애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나 뭐 대대적인 임대주택을 짓는다, 뭐 그 공원을 막 활용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서울시에 해결하시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점검해 본 거는 크게 주택 정책, 교통 문제, 그리고 어떻게 녹지를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적인 얘기, 또 용산 업무지구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셨네요. 특구를 지정해서 비자 문제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계 헤드쿼터들,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를 한국 서울로 유치해오고 있다. 예. 사실은 지금 계신 이 지역 또 건너편에 있는 IFC가 네. 그 목적으로 그렇죠. IFC 같은 데들은 그런데 가보면요. 예. 90% 다 한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인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비자 문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세 문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지방으로 이제 그 행정 역량들이나 또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제 내려가잖아요. 예. 그럼 서울은 외국계 기업으로 불러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윈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5급 3특에서 예. 지방으로 일부 갈 거 보내고 서울은 외국계 기업들을 불러 모아서 예. 서울이 그런 특구 형태가 돼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 하기야 예. 지방시대를 연다라고 해서 지금 새만금도 그렇고 뭐 기업의 현대 자동차 그룹도 10조 투자 안 돼서 막 뜨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가버리면 서울은 공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서울은 그래서 R&D라든지 예. 외국계 기업 예. 또 이런 또 경제 문화 수도가 될 수 있는 컬처 산업 이런 산업들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육성해야 되고요. 자체 육성도 있지만 또 외국계 기업을 또 끌어들이는 것도 있는 거죠. 유치하는 것도. 어쨌든 서울 시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서울에 살면서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돼.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하신 주택정책, 교통정책 그 외에 어떻게 서울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정원호 구청장님만의 숨겨진 보관이 있다면 좀 이번 기회에. 일단 문화 정책들인데요. 예. 이제 문화 정책들은
지금 뭐 캐디언이라든지 기타 뭐 K-팝, 뭐 K 뭐 썸띵 해가지고 막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엄청 그렇죠. 오죠. 예.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되려면 예. 그 문화 인력들을 저희가 양성해야 됩니다. 이후 넥스트 보면서 그래서 그런 문화 인력들을 기르기 위한 것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좀 네. 투자해서 문화 인력들을 좀 기르길 수 있는 지원 정책들 이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요즘 그 가장 조금 관심 있게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각종 인허가 정책들이 예. 서울시의 힘은 인허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들 하기도 합니다. 인허가들이 너무 시나 구에서 이렇게 권한 있게 하고 있는데 예. 시민들이 접근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안 해주고. 뭐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생각 합니다. 네. 구나 시나 다. 예. 그리고, 이 직원들한테 괜히 잘못 보이면 뭐 내가 또 불이익 받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인허가가 뭔가 좀 규칙적이지 않다. 또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다 조건을 갖췄는데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네. 누구도 빨리 해주고 누구 늦게 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제일 많을 거다. 이걸 누구나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정해진 시간 내에 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 이것이 진정한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다. 룰 세팅을 해놓고 그걸 넘어가면 차라리 시나 구에 혹은 담당자한테 페널티를 줄 정도로. 뭐 그래야죠. 당연히 이제 안 해줬을 땐 페널티고. 그런 제도를 이제 제가 구상을 했고 거의 끝나서 제가 출마 선언을 하고 네. 이제 그 공약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 허가가 날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본인은 다 계산해 봐서 됐다고 봤는데, 이거 안 해주고 있다. 다른 이유로. 이런 것들은 없애야죠. 네. 네. 이번에 만약에 출마를 하셔서 서울시장이 되면 4년 임기를 보장받게 되시죠? 네. 4년이 끝나면 묘하게 그 시점이 대선 국면이 됩니다. 네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을 거쳐서 경기도지사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당대표를 하시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네. 천신만고 끝에 한번 낙선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정원호 구청장님이 서울시장을 준비하시는 그 정원호 구청장의 마음이나 머릿속에 그 스케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옆에서 보면서, 예. 대권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 예. 불행해지더라. 예. 그걸 봤습니다. 이건 뭐 시민도 불행하고, 예. 본인도 불행하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대권의 징검다리가 아니고 예. 시민을 위한 돌다리다. 절대로 대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은 시민만 바라볼 시장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오는 거 아닌가. 네. 시민만 바라보고 일만 할 사람, 시민의 불편함과 싸울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긋났을 때는 그건 시대정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다. 불행해질 수 있다. 네, 저는 그건 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4년 이후에 네, 성동구청에서 하셨던 것처럼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95%가 잘했다고 그러고 반 이상이 매우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서울시가 천만 아닙니까? 거의.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막 여론이 야 다음엔 정원호 시장이 우리나라 한번 해야 된다. 더 오래 쓰자. 성동구청이 지금 하는 것처럼. 네, 네. 그래도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정도에서도? 그런 건 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톤다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아유,
2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께서 혹시 못하신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다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방송을 많이들 보실 테니까, 그리고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는 서울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서울 시민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서울하고 연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죠? 네, 서울시장에 출마를 이제 공식 선언하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지금 서울 시민들께서는 두 가지 점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울시가 내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편안하게 뒷받침해주는 서울시, 그래서 내 삶의 응원이 되는 서울시를 바라는 마음과, 또 한 가지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서 또 AI 대변혁기에 서울이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잘 이겨내서 경쟁의 우위에 서서 시민들의 삶을 지켜줄 것, 이것을 동시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될 과제를 갖고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더 피플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두 번째 인터뷰로 전 성동구청장이시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이제 나서고 있는, 서울시장을 위한 후보로 나서고 계시는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과의 인터뷰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전 구청장님 하니까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이제는 그냥 후보님이라고 할까요? 네, 정원 후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호 후보님, 예. 이렇게 인터뷰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